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쭉 보니까요. 존경할 만한 인격이랑 깨달음. 이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가 하는 얘기가 아주 흥미롭더라고요. 네, 그렇죠. 꽤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특히 그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거 하고 내면의 깨달음이 완전히 별개일 수 있다. 이런 점이요. 그리고 깨달음 상태에서는 자아가 없어진다는 거. 아, 이게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그 부분이 핵심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두 개념, 그러니까 사회적인 존경 그리고 내적인 깨달음, 이 둘의 본질적인 차이가 뭘까? 이걸 좀 명확히 해보고요. 그 깨달음이란 상태가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는지 자료를 통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보죠. 좋습니다. 자, 자료에서 보면 딱 선을 긋고 있어요. 존경받는 인격을 쌓아가는 거. 이거랑 소위 말하는 깨달음을 얻는 거. 이게 다른 길이라고요. 네, 명확히 구분하고 있죠. 이게 정확히 어떤 차이를 말하는 걸까요? 자료의 핵심을 보자면요. 존경받는 인격이라는 건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죠? 사회 안에서 형성되고 또 평가받는 거잖아요. 좀 외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죠. 네, 그쵸. 외적인 평가. 반면에 깨달음은 이건 뭐랄까 지극히 주관적이고 내적인 경험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가장 주목할 부분이 자료에서도 강조하는 게 깨달음의 상태에서는 인격이나 자아가 해체되고 순수한 자각만이 남는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아가 해체된다. 와, 이거 정말 강렬한 표현인데요. 근데 또 동시에 자료에서는 깨달은 사람도 겉으로 보기엔 이전이랑 뭐 거의 똑같이 행동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그 부분이 좀 헷갈릴 수 있죠. 아니, 나라는 자아가 사라졌는데 어떻게 행동은 비슷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좀 와닿지가 않는데요. 약간 뭐랄까, 엔진이 없는데 차가 그냥 굴러가는 그런 느낌? 바로 그 지점이 이 논의를 아주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태, 그 주관적인 경험, 순수한 자각 상태하고요. 겉으로 보이는 행동 양식하고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다를 수 있다. 네. 자아가 해체됐다는 게 뭐 사회적 기능을 완전히 잃어버린다거나 그런 의미는 아닐 거라는 뉘앙스의 자료를 보면 중요한 건 그 내면 상태의 근본적인 변화다 이겁니다. 내면의 변화가 핵심이다. 그렇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 있잖아요. 속마음은 전혀 아닌데 겉으로는 웃거나 뭐 괜찮은 척 할 때요. 아, 네네, 많죠. 이 자료는 그 간극을 훨씬 더 근원적인 차원에서, 그러니까 자아가 있냐 없냐 이 차원에서 설명하려는 시도처럼 보여요. 행동 자체는 뭐 기존의 습관이나 어떤 사회적 역할에 따라서 그냥 유지될 수도 있는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니까 핵심은 겉으로 보이는 행동 패턴이 아니라 그 행동을 일으키는 내면의 작동 방식, 혹은 그, 뭐랄까, 중심점 같은 자아의 유무에 있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적 존경은 어떤 특정한 인격이라는 틀, 그 틀을 잘 만들고 가꾸고 유지하는 거랑 관련이 깊다면 여기서 말하는 깨달음은 오히려 그 인격 또는 자아라는 틀 자체를 그냥 넘어서는 그런 순수한 알, 자각의 상태를 지향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겉모습은 비슷해 보일지라도 말이죠. 정확합니다. 그런 대비로 설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지는 더 깊은 질문 같은 건 없을까요? 글쎄요. 생각해 볼 지점은 많죠. 네, 오늘 이렇게 존경받는 인격과 깨달음, 이 둘의 근본적인 차이에 대해서 좀 깊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나를 잘 만들어가는 길 하고요. 어쩌면 그 나라는 생각 자체를 넘어선 순수한 자각 상태로 가는 길이 이게 서로 별개일 수 있다. 이게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논의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주는 것 같아요. 만약에 깨달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고 또 그렇게 공들여서 만들고 지키려고 하는 이 자아의 해체를 가져온다면, 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고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나라는 존재의 본질은 과연 뭘까? 하는 질문이죠. 우리가 추구하는 그 존경받는 인격이라는 것도 어쩌면 이 자료에서 말하는 더 깊은 의식 상태에서 본다면 글쎄요, 그저 넘어설 수 있는 하나의 형태나 단계, 그런 건 아닐까? 아,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네요. 네, 이런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계속 생각해 보시는 것도 꽤 흥미로운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현명한 스승 고르기, 발췌문을 가지고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스승이나 멘토 이런 분들을 선택할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봐야 할지 그 핵심 지표들을 명확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길을 안내해 줄 사람을 찾을 때요.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위한 안내자일까? 아니면 혹시 나를 좀 이용하려는 건 아닐까? 이런 질문 정말 중요하잖아요. 네, 바로 이 자료가 그 분별력을 기르는데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칙, 이게 참 흥미로워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깨달은 스승은요, 당신에게 물질적으로든 아니면 뭐 육체적, 정신적으로든 바라는 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지표다,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무욕이라는 것의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단순히 뭐 대가를 바라지 않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스승의 관심이 정말 전적으로 당신의 성장, 그리고 자각, 여기에만 맞춰져 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거든요. 어떤 개인적인 이득이나 만족을 당신한테서 이렇게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진정한 이타적인 안내의 본질 아닐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스승의 동기가 정말 순수하게 당신의 성장에만 딱 맞춰져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러면요, 이거랑 완전 반대로 우리가 반드시 좀 경계해야 할 신호는 뭘까요? 자료에서는 어떤 걸 좀 위험하다고 지적하나요? 네, 자료에서 몇 가지 명확한 위험 신호들을 딱 경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당신을 독립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스승한테 의존하게 만드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당신 스스로 이렇게 딱 설 수 있게 도와줘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계속 자기를 찾아오게 만드는 거죠. 의존성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당신의 돈을 원한다거나 아니면 좀 부적절한 관계, 예를 들면 성적인 것 같은 걸 요구하는 경우도 명시돼 있어요. 이건 뭐 명백하게 당신의 안녕보다는 스승 자신의 욕망 충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증거죠. 네, 착취적인 관계로 변질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위험 신호입니다. 당신의 성장이 아닌 다른 걸 원하고 있다는 분명한 표시예요. 이게 올바른 안내자랑 착취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와, 그 딱 정리가 되네요. 한쪽에는 당신의 자립과 성장을 정말 아무 조건 없이 지지하는 스승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당신의 의존성을 막 키우거나 아니면 금전적이든 뭐 다른 부적절한 요구를 통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아, 이 구분이 정말 중요한 이유가 결국에는 당신이 어떤 관계 속에서 성장할지 아니면 혹시 상처받을지를 결정할 수 있으니까요. 진짜 여러분이 스승을 찾을 때 반드시 살펴야 할 현실적인 지표들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자료의 핵심 기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이 당신에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욕심이죠. 아니면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가. 무욕, 이걸 보셔야 하고요. 둘째는 당신이 더 독립적이고 자유로워지도록 돕는지 아니면 당신을 자기한테 이렇게 묶어두려고 하는지 이걸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에 의존성을 조장하거나 돈이나 뭐 부적절한 걸 요구한다면 그건 즉시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네. 이 기준들은 단순히 좋은 스승을 찾는 걸 넘어서서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는 관계를 피하는데 정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겠네요. 여러분께서도 인생의 안내자를 선택하실 때 이 지표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질문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부정적인 신호들을 피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반대로요. 당신의 성장을 진정으로 도울 사람에게서는 어떤 긍정적인 자질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까요? 뭐 자료에서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스스로 한번 답을 찾아볼 만한 꽤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살다 보면 정말 이건 최악이다 뭐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네, 그렇죠. 누구나 그런 순간들을 겪게 되죠. 오늘 저희가 같이 볼 짧은 글이 바로 그럴 때 삶의 흐름에 한번 맡겨봐라 이런 제안을 하고 있어요. 맡긴다. 이게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말인데요. 맞아요. 그래서 이 맡긴다는 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건지 한번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글이 시작부터 좀 강렬해요.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일 때일수록 상황에 대한 나의 해석은 지속해서 내려놓고 나보다 더 큰 힘을 믿고 그것의 삶의 흐름을 내맡기십시오. 이렇게요. 그 나의 해석을 내려놓는다는 부분, 거기가 진짜 핵심인 것 같아요. 네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우리가 힘들 때,
자꾸 왜 나만? 아니면 이건 말도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맞아요. 막 자기 생각에 빠지죠. 네, 바로 그 자기만의 어떤 판단 틀, 그 주관적인 해석에서 좀 떨어져 보라는 거죠. 아, 한 발짝 물러서서 보라는. 그렇죠. 마치 내가 막 꽉 쥐고 있던 핸들, 그러니까 삶을 통제하려는 그 마음을 좀 놓아보라는 거예요. 삶의 조타수를 쥐려는 나의 바람을 끊임없이 내맡기고. 이 구절이 딱 그 느낌이네요. 네, 정확히 그 부분이죠. 근데 통제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넋놓고 있으란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아, 네, 맞아요. 그게 중요해요. 왜냐면 안내를 구하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말도 있단 말이죠. 이건 완전 수동적인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정확합니다. 그 지점이 진짜 중요해요. 여기서 말하는 맡김은 그냥 무기력하게 포기하는 거랑은 완전히 달라요. 아, 다른 건가요? 네, 오히려 그 나보다 더 큰 힘이라는 걸 믿기 때문에 내가 막 어떻게 해보려는 고집은 내려놓는 거고요. 네네. 동시에 그 힘한테서 뭐랄까 올바른 방향, 그러니까 안내를 적극적으로 구하는 과정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가 그냥 놔버리는 게 아니라 맡기면서 동시에 길을 찾는 거군요. 그렇죠. 약간 맡김을 통한 적극적인 길찾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오. 어려운 상황에서 길 잃지 않게 좀 더 큰 지혜에 기대려는 그런 시도랄까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순히 포기가 아니네요. 오히려 내 작은 생각 너머의 어떤 가능성? 거기에 마음을 여는 거에 가깝군요. 맞습니다. 내 해석이랑 통제 욕구는 내려놓고 또 동시에 기도를 통해서 더 좋은 길을 구하고 이거 참 흥미로운 균형인데요. 네, 그렇죠. 뭐랄까, 내 힘만으로는 좀 버겁다 느껴질 때, 그럴 때 내 한계를 솔직히 인정하고요. 네. 그리고 더 큰 어떤 존재나 원리, 여기에 기대서 좀 마음의 안정도 찾고 앞으로 나아갈 힘도 얻으려는 거죠. 상당히 지혜로운 방식 같아요. 네, 일종의 믿음을 바탕으로 한 능동적인 맡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글이 우리한테 주는 핵심 메시지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힘든 순간일수록 상황에 대한 내 고정관념, 내 해석을 일단 좀 멈추고 네, 멈추고. 그리고 삶을 막 내 뜻대로 끌고 가려는 욕심도 좀 내려놓고 그렇죠. 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게 아니고 절대 아니죠. 더 큰 힘을 믿으면서 기도를 통해 방향을 구하고 그 흐름에 같이 참여하라는 거.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 글이 말하는 삶의 흐름에 맡기는 법이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어려운 상황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뭐랄까, 내 의지를 넘어서는 더 큰 흐름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아, 받아들이는 거. 네, 그리고 맡김, 믿음, 또 구함. 이걸 통해서 그 상황을 헤쳐나가려는 어떤 영적인 태도 또는 뭐 실천법, 이렇게 제시하는 거라고 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주로 좀 어려운 시기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랬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죠? 만약 모든 게 다 순조로울 때, 아니면 뭐 딱히 큰 문제가 없을 때요. 그럴 때 삶의 흐름에 맡긴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올지. 아, 평온할 때의 맡김? 그것도 참 생각할 거리를 주네요. 네. 평온한 순간에 이 관점을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탐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욕과 깨달음의 관계라는 글을 바탕으로 좀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성욕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아마 당신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법한 주제인데요. 보통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위해서는 성욕을 좀 억눌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오늘 살펴볼 글은 조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번 탐구를 통해서 성욕과 깨달음 사이의 관계에 대한 이 글의 핵심 통찰, 이걸 함께 알아보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죠. 흔히 성욕을 뭔가 극복해야 할 대상, 약간 장애물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죠. 하지만 이 글은요, 깨달음에 이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성욕을 막 억압하려고 하는 건 어쩌면 순서가 좀 바뀐 접근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아, 순서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성욕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다른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 글에 따르면요,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해요. 첫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것. 뭐 불교적으로는 무상이라고 하죠. 그리고 둘째는 알아차림의 상태.
즉 의식 그 자체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 이 두 가지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한다는 깨달음, 그리고 알아차림 상태로 머무는 것. 이게 어떻게 성욕 문제랑 연결이 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연결고리가 나타나는 거죠. 세상 만물, 심지어 우리 안의 생각이나 감정, 또 욕망 같은 것들도 이게 끊임없이 변한다는 걸 정말 내면에서 명확하게 인식하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그것들에 대한 어떤 집착이라든지 혹은 막 끌리는 매력 같은 게 줄어든다는 거예요. 아, 집착이 줄어든다. 네, 성욕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강렬한 쾌락이나 대상의 매력도 결국은 일시적이고 변하는 거라는 통찰이 깊어지면 그걸 막 붙잡으려는 마음이 자연스레 약해지는 겁니다. 그렇군요. 욕망의 대상을 쫓거나 막 싸우는 대신에 그 욕망을 포함한 모든 것의 어떤 그 변화하는 속성, 본질을 꿰뚫어 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그 의식 그 자체에 머무는 수행에 대해 좀 더 말씀드리면요. 이건 이제 생각이나 감정, 감각 같은 것에 푹 빠져드는 게 아니라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배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의식 자체 혹은 내가 존재한다는 이 순수한 느낌 그 자체에 주의를 기울이는 연습이에요. 아, 배경으로서의 의식. 네, 그렇죠. 예를 들면 영화 스크린이 의식이고 그 위에 상영되는 영화가 생각이나 욕망이라면 영화 내용에만 몰입하는 게 아니라 스크린 자체에 주의를 두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 글에서는 이렇게 존재감 혹은 나라는 느낌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설령 욕망이 불쑥 일어나더라도 예전처럼 우리를 막 강력하게 휘두르지 못하고 금방 힘을 잃고 사라진다고 설명해요. 와, 그러니까 성욕이란 직접 씨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있음, 존재 자체에 대한 알아차림에 집중하라는 거군요. 처음에는 이게 명상할 때만 가능하더라도 점차 일상생활 중에도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성욕을 억지로 없애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의식 자체에 머무는 수행, 그리고 변화의 본질을 통찰하는 데 집중하면 성욕은 저절로 그 힘이 줄어든다고 강조합니다. 이게 단순히 성욕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사실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나라는 느낌에 대한 탐구는 또 더 깊은 질문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자, 그럼 이 모든 내용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만약 수행 과정에서 이 성욕 때문에 좀 고민해 왔다면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는 셈이네요. 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집중하라는 거니까요. 네, 맞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게 어떤 성역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존재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리고 알아차림 속에서 자연스럽게 욕망의 힘이 약해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통해 저절로 노연하는 것에 가깝다. 네, 그런 뉘앙스죠. 오늘 살펴본 글의 핵심은 결국 이건 것 같습니다. 깨달음의 여정에서 성욕은 반드시 정복해야 할 대상이라기보다는 존재의 실상에 대한 이해와 알아차림이 깊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 영향력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고 싶어요. 만약에요, 외부의 어떤 대상이나 스쳐 지나가는 욕망이 아니라 당신 내면 깊은 곳에 있는 그 존재한다는 느낌, 어쩌면 변하지 않는 그 느낌 자체에 지속적으로 그리고 더 깊이 주의를 기울인다면 당신의 일상적인 경험이나 세상과의 관계, 그리고 당신 자신에 대한 이해는 과연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한번 곱씹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운 저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근본적인 주제인데요. 바로 내가 존재한다. 바로 이 느낌 자체에 우리 의식을 한번 집중해 보면 어떨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얘기입니다. 네. 자아 초월 의식의 본질. 이 자료를 좀 보면서요. 이 단순해 보이는 행위가 우리 인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죠.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죠. 자, 그래서 이 자료에서 처음 딱 짚는 게 뭐냐면요. 내가 존재한다는 이 순수한 느낌, 여기에 의식을 딱 두면 점점 이 몸이 나라는 생각, 여기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동일시에서 벗어난다. 그렇죠. 내가 이 육체에 갇힌 게 아니라 뭐랄까? 공기처럼 그냥 어디에나 이렇게 퍼져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을 경험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일단 시작이고요. 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더 깊어지는데 그런 알 있잖아요. 내가 이 몸만이 아니라는 그런 자각. 이게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볼 때도요? 네. 그러니까 자료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그 본질 역시 나와 다르지 않다. 그냥 같은 존재함, 같은 의식이다.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 결국에 뭐 너랑 나 사이에 어떤 벽 같은 게 그게 흐려지는 경험인 셈이죠. 와, 근데 그 지점이 진짜 놀라운데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어진다. 그러면 세상에는 그냥 확장된 나만 있는 셈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죠. 근데 이 자료는 바로 그래서 타인을 향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니 근데 분리감이 없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저절로 사랑이 그 연결이 좀 궁금한데요? 그 논리는 이렇습니다. 타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제 분리된 존재로 안 느껴지니까요. 아, 다른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사실은 그 확장된 나 자신한테 해주는 거랑 똑같이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뭐 대가를 바라거나 조건을 따지거나 이런 마음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이나 연민 같은 게 흘러나온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다른 사람 돕는 게 곧 나를 돕는 것처럼. 이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좀 생각할 거리죠? 아,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 분리된 나라는 어떤 감옥, 거기서 좀 벗어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이야기가 안 끝나고 이 상태조차도 여전히 불완전하다. 이렇게 짚어요. 이게 참 좀 의아한데요. 그렇죠. 분명 뭔가 개별적인 나는 넘어선 것 같은데 왜 이게 완전하지 않다는 걸까요? 네, 그게 아주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자가 딱 강조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나라는 느낌이 내 몸을 넘어서서 세상 전체로 이렇게 확장된 것 같아도 네. 바로 그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 자체가 있잖아요. 어떤 주체로서의 나라는 그 미세한 감각? 이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느낌 자체가요? 네. 형태는 좀 희미해졌을지 몰라도 그 존재한다는 느낌의 어떤 중심점, 그게 아직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상태는 아니다 이 얘기죠. 이게 참 미묘한 지점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이 미세한 나 느낌조차 알아차리기 쉽지 않을 거예요. 와, 그렇군요. 자, 그럼 오늘 내용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아초월 의식의 본질. 이 자료를 통해서 본 핵심은 내가 존재한다는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어떤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고 타인과의 경계를 허물고 나아가서는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확장된 의식 상태에서도 아주 미세한 그 나라는 중심 감각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더 깊은 차원의 통찰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이걸 하나 남겨드리고 싶어요. 네. 이 글에서 말한 것처럼 확장되었지만 여전히 그 미세한 나가 남아있는 상태가 불완전하다면, 그렇다면 과연 완전한 상태란 뭘까요? 이 미묘하고 어디에나 존재하는 듯한 나라는 느낌, 그 마지막 경계마저 넘어선 곳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조용히 한번 사색해 보시는 건 어떨까? 뭐 그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좀 깊이 들어가 볼 주제는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특히 왜 우리가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차릴 필요가 있는지 그 이유에 좀 더 초점을 맞춰보려고 해요. 이 주제를 위해서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알아차림의 중요성이라는 자료, 그 발췌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자료를 통해서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명료하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그 자료에서 강조하는 첫 번째 핵심이요. 우리가 자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신념을 포착하기 위해서 알아차림이 필요하다는 점인데요. 이 포착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딱 붙잡아 본다는 거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여기서 포착이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흘려보내는 것과는 좀 달라요. 그 자료의 맥락을 보면 단순히 내가 이런 생각하는구나 하고 인지하는 걸 넘어서요. 뭐랄까, 내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생각 패턴이나 감정,
아니면 좀 깊이 박힌 신념 같은 것을 의식적으로 딱 붙잡아서 주목하는 행위. 네,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그냥 떠다니는 것들을 의식의 수면 위로 이렇게 건져 올려서 아, 이거구나 하고 제대로 살펴보는 그 첫 단계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근데 자료는 거기서 멈추지는 않는 것 같아요. 포착한 다음에 그럼 뭐라고 하나요? 그냥 붙잡고 보기만 하는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네, 자료는 포착이 절대 끝이 아니고 오히려 시작이라고 강조해요. 포착한 그 생각이나 감정, 신념들을 변화시키고 해소시키는 것. 이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명시하고 있거든요. 아, 변화시키고 해소요? 네,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그냥 그렇구나 하고 관찰만 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능동적인 어떤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의미입니다. 와, 그냥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고 아는 것만으로도 부족하고 그걸 변화시키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거군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데요? 맞습니다. 아주 능동적인 과정이죠.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성장하고 더욱더 평화로워진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결국 알아차림은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아주 실질적인 도구가 되는 셈입니다. 우리 삶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생각과 감정들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에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생각이나 어떤 감정 패턴들 이런 것들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변화의 가능성이 열리는 거네요.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통찰인 것 같습니다. 오늘 당신께서 제공해 주신 자료를 통해서 알아차림의 필요성에 대한 핵심 내용을 좀 짚어봤습니다. 생각, 감정, 신념을 그냥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의식적으로 포착하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변화시키고 해소하려는 그 노력이 결국 우리 의식을 성장시키고 진정한 내면의 평화로 이끈다는 거였죠? 네, 맞습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삶의 주체적인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데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식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하는 힘. 네, 바로 그 힘이죠.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건 어떨까 싶어요. 지금 이 순간 나의 생각과 감정 중에서 내가 알아차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어쩌면 이 질문 자체가 또 다른 알아차림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청취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명상에 관한 건데요. 이게 단순히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 그걸 넘어서는 좀 본질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그 접근이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보내주신 자료에서도 명상의 의미를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두 갈래요? 네.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는 일들 있잖아요.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요. 그걸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 알아차림이 어떤 바탕이 되는 의식. 네, 그 의식 자체에 머무는 것. 이렇게요. 아하, 마음의 내용물을 알아차리는 거랑 그 알아차리는 의식 자체. 네. 오늘 그럼 이 두 가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면 좋겠네요. 네, 좋습니다. 거기에 한번 집중해보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알아차리는 연습. 이거부터 시작해볼까요? 기억이나 생각, 감정 같은 마음속 내용물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다, 이런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는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깐 스마트폰 내려놓고 이렇게 내면에 집중하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할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보통 명상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되는 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이게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구나 하는 그 패턴을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첫걸음으로요. 아, 패턴을요? 네, 중요한 건 막 판단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런 게 떠오르는구나 하고 지켜보는 연습인 거죠. 일상에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네? 이런 감정이 드네? 하고 그냥 알아차리는 습관 같은 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깊은 차원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 의미는 의식 그 자체에 집중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이건 조금 더 추상적인 느낌인데요. 네, 맞아요. 조금 더 미묘한 접근법이죠. 이걸 비유하자면 첫 번째 방식이 이제 마음이라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 내용,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같은 거에 주목하는 거라면요. 두 번째는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스크린 자체, 즉 알아차리고 있는 그 의식 자체에 주목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스크린 뷰. 네, 그거 도움이 되네요.
그래서 이 자료에서도 보면 이때 떠오르는 생각 같은 건 그냥 옆으로 지나가는 사람처럼 흘려보내라고 하잖아요. 초점을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그 모든 걸 알아차리고 있는 그 존재감 아니면 알 자체에 두는 거죠. 아,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요. 첫 번째 방식에서도 내 생각이나 감정을 알아차리는 나는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번째 방식이 그거랑 근본적으로 어떻게 다른 건지, 왜 좀 더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게 첫 번째 방식은 여전히 내가 관찰하고 있다는 그런 주체감이 비교적 좀 뚜렷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방식은 그 관찰하는 나라는 느낌 혹은 그냥 내가 존재한다는 그 느낌 자체를 탐구 대상으로 삼는 거예요. 느낌 자체를요? 네. 이 알아차림은 어디서 오지? 이걸 알아차리는 나는 뭐지? 이런 좀 더 근원적인 질문을 품고 그 순수한 알 또는 존재감 자체에 머무는 거죠.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 방식이 나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에서 벗어나는 경험, 이걸 이제 탈동일시라고 하던데요. 탈동일시. 네. 그 탈동일시를 좀 더 깊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을 해요. 나는 내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구나. 이걸 넘어서서 아예 나라는 관념 자체의 실체를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명상 경험이 좀 있는 분들에게 더 권장되는 경향이 있고요. 이야, 그렇군요. 처음에는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이렇게 지켜보다가 나중에는 그 지켜보는 주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그 존재감 자체의 본질을 탐구하는 방향으로 간다. 와, 이거 정말 흥미롭네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딱 두 가지 길을 보여주면서 뭐랄까 각자 경험 수준이나 그날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유연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핵심은 어떤 방식이든 사실 일상 속 작은 순간들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고요. 네.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명상이라는 게 단순히 생각을 멈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차리거나 더 나아가서는 그 알아차림의 근원인 어떤 순수한 의식 자체에 머무는 연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게 뭐 특별한 장소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서 그냥 일상 속에서 가능하다는 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가 제시하는 이 두 가지 명상법은 서로 다른 깊이의 탐구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님께 생각할 거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자료에서 의식 자체에 집중하는 두 번째 명상이 나라는 관념을 점차 희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청취자님께서 혹시 잠시 하던 일을 멈추고 그냥 오롯이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혹은 무언가를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알 자체에 한번 주의를 기울여 보실 때 그 경험 속에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느껴지시는지 이 질문을 한번 품고 오늘 하루 잠깐이라도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 네, 그렇게 제안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아상과 에고의 본질이란 글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하는데요. 특히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때 있잖아요. 그때 느껴지는 그 나라는 거, 그게 과연 뭘까? 이 글의 관점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이 나에 대해서 이 글이 던지는 시각이 상당히 흥미롭더라고요. 자, 그럼 이 글에서 말하는 나의 정체 한번 따라가 볼까요? 우선 글을 보면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야 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 있잖아요. 바로 그 나라는 느낌. 그게 에고, 자, 혹은 여기서 말하는 아상, 즉 내가 있다는 그런 느낌이나 암 자체라고 딱 짚어내고 있어요. 상당히 직접적이죠? 네, 맞아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나라는 느낌이 우리한테는 뭐랄까 너무 생생하잖아요. 진짜 있는 것처럼. 근데 이 글은 그걸 본질적으로는 실체가 없는 하나의 관념 아니면 허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아상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한테 부여하는 어떤 자기 이미지 같은 거. 예를 들면 나는 이런 걸 공부하는 사람, 이런 식의 정체성.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와닿을 수 있겠네요. 아, 그게 참 재밌으면서도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겠어요. 왜냐면 글에서는 그 느낌이 아무리 막 확고하게 느껴져도 그게 본질은 허상이고 나라고 할 만한 어떤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걸 계속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잖아요. 이렇게 생생하게 느껴지는 거랑 이게 허상이다 라는 거랑 그 사이에 간극이 좀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하죠?
네, 좋은 질문인데요. 이 글의 핵심은 아마 그 생생한 느낌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느낌의 성격을 제대로 보자는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그 생각 역시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하나의 생각, 뭐랄까 관념일 뿐이라는. 이 관점에서 보면 그 관념에 나 자신을 딱 동일시하는 것. 그게 바로 에고, 즉 아상이라는 허상을 만드는 과정이다. 뭐 이런 설명인 거죠. 그렇군요. 아, 그럼 그 나라는 자기 이미지가 결국 하나의 관념이고 허상이다. 이걸 알아차리는 게 왜 중요하다고 보는 걸까요? 이 글은 바로 그 지점에서 어떤 변화의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나라는 고정된 틀, 그 아상이 해소될 때, 그러니까 그 이미지가 힘을 잃을 때, 비로소 내가 있다는 그 에고 중심의 느낌은 사라지고 그 대신 좀 더 근원적인 차원의 존재한다는 암, 그 자체가 남든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아, 존재한다는 암. 네. 이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역할이나 정체성에 묶인 나가 아니라 그 이전에 있는 더 기본적인 알아차림 같은 상태.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경험하는 자아 인식하고는 분명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존재한다는 암이라 그게 정확히 어떤 상태일지 쉽게 상상이 되진 않네요. 그럼 마음 공부하는 나라는 그 정체성마저도 내려놓았을 때 남아있는 아주 순수한 알아차림 같은 걸까요? 정체성, 나는 무엇 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규정이 딱 사라진 뒤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거. 아무런 꼬리표 없는 그냥 있음 그 자체에 대한 자각이랄까요? 이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에고의 인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 글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직접 이 글을 보시면서는 이 나라는 느낌이 허상일 수 있다는 생각, 그리고 그 너머에 존재하는 아임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나는 마음 공부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 인식조차도 어쩌면 하나의 아상, 그러니까 붙잡을 만한 실체가 없는 허상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 허상을 알아차리는 걸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를 규정하는 방식에 어떤 변화의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겠죠? 그렇습니다. 정말 성찰해 볼 만한 깊은 주제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 글의 주장처럼 우리가 그토록 붙잡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허상에 가깝다면 그럼 그 이야기가 딱 멈춘 뒤에도 여전히 거기에 있는 그 존재한다는 아임, 그 순수한 의식의 진짜 모습은 과연 뭘까?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계속 좀 탐구해볼 가치가 있는 그런 화두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 귀한 자료 덕분에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라는 생각 있잖아요. 그 아상이 사라지는 과정. 이걸 설명하는 자료를 좀 깊게 보려고 합니다. 마음 공부 관점에서 본 3단계 과정이라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각 단계가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핵심만 쏙쏙 뽑아서 전해드릴게요.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이게 사실 나라는 게 변화할 수 있고 심지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관점을 단계별로 보여주는 자료예요. 각 단계마다 나를 느끼는 방식이나 인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좀 주의 깊게 보시면 흥미로울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는 나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될 수도 있고요. 네, 벌써 흥미로운데요. 첫 단계를 보면 나라는 느낌이 몸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확 퍼져나가는 경황을 한다고요. 뭐랄까 내가 여기저기 다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또 신기한 건 다른 사람이나 사물은 여전히 내가 아니다 이렇게 느낀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나 아닌 것의 구분은 아직 있다는 거네요. 아, 네. 맞습니다. 정확해요. 첫 단계의 핵심이 딱 그거예요. 자아가 몸이라는 생각에서는 좀 벗어나서 넓어지긴 하는데 여전히 세상을 나하고 나 아닌 것 이렇게 둘로 나누는 관점, 그 이원성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죠. 나는 모든 곳에 있다 이런 느낌이랑 저건 내가 아니야 이 분리감이 같이 있는 상태랄까요? 아상이 사라지는 과정의 정말 딱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뭔가 확장되면서도 분리되어 있는 느낌. 그럼 이 상태에서 더 나아가면 이 분리감은 어떻게 되나요? 두 번째 단계요.
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면요. 그 경계선이랄까? 그런 게 좀 흐릿해지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갖는 어떤 고정된 생각, 이미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상이라고 하는데 그게 좀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건 내가 아니야 하는 분리감이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세상 모든 것이 다 나처럼 느껴지는 거죠. 일종의 우주적인 합일감 뭐 그런 걸 경험하게 된다고 설명하더라고요. 와, 모든 것이 나다. 이거 정말 엄청난 변화 같은데요. 그럼 2단계에선 나라는 생각, 그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건가요? 근데 그 점이 중요해요. 아직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모든 걸 나로 이렇게 인식은 해도 그 중심에는 있잖아요. 여전히 나라는 느낌 자체는 남아있다고 해요. 생각도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고요. 그래서 2단계는 아상이 완전히 없어졌다기보다는 분별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경계가 무너지는 중요한 과도기, 네, 그렇게 봐야 합니다. 아직 나라는 틀은 남아있는 셈이죠. 아, 그렇군요. 과도기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여기서 진짜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 것 같네요. 나라는 느낌마저 사라진다니, 와, 이건 상상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네, 맞아요. 이 세 번째 단계가 이 설명의 뭐랄까, 최종 목적지 같은 거죠. 여기서는 그 미세하게 남아있던 나라는 느낌? 그것마저도 사라진대요. 그리고 남는 것은 오직 순수한 알 또는 존재하는 자각, 그냥 그것뿐이라는 거예요. 더 흥미로운 건 이게 잠을 자든 꿈을 꾸든 깨어있든 그런 상태랑 상관없이 이 자각은 항상 똑같이 명료하다는 점이에요. 이때 마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건 아마 습관적으로 생각이 막 흘러가는 게 멈췄다 뭐 그런 의미 아닐까 싶어요. 그게 이 상태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여기서 참나라는 걸 변하는 현상들 너머에 있는 근원적이고 변하지 않는 순수 의식의 바탕, 그러니까 스크린 같은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비유를 따르면 우리 의식이라는 게 영상이 비치고 이게 참나란 스크린 위에 세상이라는 경험, 즉 영화를 비추는 건데요. 세 번째 단계는 뭐랄까, 영화 내용에 막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바로 그 영화가 비춰지는 스크린 자체라는 걸 깨닫는 상태. 그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니라 그 바탕 자체를 아는 거예요. 아, 영사기 비유. 그거 정말 확 와닿네요. 우리가 보통 영화 내용에만 정신 팔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 스크린 없으면 아무것도 못 보는 건데. 아하, 그러니까 경험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경험이 가능하게 하는 그 근본 바탕 자체를 자각하게 된다? 이런 뜻이군요. 네,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경험의 내용이 아니라 경험이 일어나는 그 근원적인 판 자체에 대한 자각. 이것이 바로 아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에 대한 이 자료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아상이 사라지는 3단계 과정을 한번 쭉 따라가 봤습니다. 1단계는 자아가 확장되지만 분리감은 남고 2단계는 분별이 약해지면서 모든 게 내가 되지만 나라는 느낌은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그 나라는 느낌마저 사라지고 순수한 자각만 남는다. 이런 흐름이었네요. 이 설명이 여러분의 나에 대한 생각에 어떤 질문을 던져주었을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 자료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는 나라는 이 정체성이 어쩌면 고정된 실체가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슬쩍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도 해볼 수 있겠죠. 만약에 이 설명대로 우리가 아는 나가 정말 사라진다면 그 후에 남는다는 그 근본적인 자각이라는 건 과연 뭘까요? 그 본질이 뭔지 스스로 한번 탐구해보는 것도 꽤 의미 있는 여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유의지라는 주제. 이게 어쩌면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여기에 좀 새로운 질문을 던지는 글을 같이 보려고 해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매 순간 이건 내가 결정했어. 이렇게 느끼는 그 감각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그냥 하나의 생각일 뿐이다. 좀 이런 약간 도발적인 주장이 담겨 있어요. 네네. 흥미로운 글이죠. 보내주신 이 글의 핵심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좋습니다. 보통 자유의지 하면 뭐 있다 없다 이걸 엄청 격렬하게 논쟁하잖아요. 맞아요. 맨날 그 얘기죠. 근데 이 글은 약간 각도가 달라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경험한다. 그 느낌 자체랑 자유의지가 진짜 존재한다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아, 경험과 실제 존재는 다르다. 그렇죠. 우리가 선택했다 이렇게 믿는 그 생각조차도 어쩌면 그냥 자유의지라는 이름표를 붙인 또 다른 생각,
그러니까 관념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 보면 저자가 직접 겪은 얘기가 나오잖아요. 내가 오른손 들어야지 마음 먹고 바로 그 손을 딱 들었으니 이게 자유의지 아니면 뭐냐? 네, 그 부분. 바로 이 어떻게 보면 되게 확실한 생각. 이 생각이 사실은 그냥 관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이 대목이 진짜 인상 깊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글쓴이가 마음먹음이 행동으로 이어진다? 이 순서나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네, 중요한 건 그 과정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라는 거죠. 내가 자유롭게 결정해서 이 행동을 했다. 이렇게 여기는 그 믿음 혹은 뭐랄까 그 느낌이요. 네네, 그 느낌. 그게 진짜 자유의지의 증거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자유의지 또는 나의 의도에 대한 생각의 한 종류일 뿐이다. 네, 마치 머릿속에서 그냥 이건 자유의지라고 이름 붙이는 그런 딱지 같은 느낌? 그러니까 관념이라는 단어가 그런 뜻이군요. 손에 잡히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의 아이디어나 개념 같은 건데 자유의지조차도 그런 생각의 형태일 뿐이다. 네, 바로 그겁니다. 내가 손을 들기로 결정했다고 느끼는 그 순간의 확신. 그게 실제 통제력이라기보다는 나는 통제하고 있다는 생각, 그 자체일 수 있다. 와, 이거 진짜 흥미로운데요? 네,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글쓴이가 그 생각이 관념임을 알고 놓아버렸다고 표현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놓아버렸다. 네. 그러니까 자유의지가 있다는 그 생각에 더는 막 집착하지 않게 되었다. 뭐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 특히 스스로 행동을 결정하는 주체, 행위자라는 그 생각 자체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행위자라는 개념이에요? 네, 우리가 선택하는 경험 자체를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경험의 본질을 좀 다르게 보자. 이런 제안인 거죠.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으로요. 그렇군요. 이거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가요? 뇌과학 같은 데서 보면 뇌가 이미 어떤 행동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그 아주 잠깐 뒤에 내가 이걸 하려고 마음먹었지 하는 의식이 따라온다는 뭐 그런 연구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죠. 마치 행동이라는 기차가 이미 출발했는데 나는 뒤늦게 내가 기관사야 하고 외치는 그런 생각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그게 어디서 오는 걸까 질문하게 만드는 거죠. 당신도 어떤 일을 이건 진짜 내가 주도해서 결정했어 라고 엄청 강하게 느꼈던 순간들이 분명 있을 텐데요. 저도 그렇고요. 그럼요. 누구나 있죠. 이 글은 바로 그 강한 느낌, 그 확신의 정체가 뭘까 한번 의심해 보라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느낌, 확신의 본질을 탐구하게 만드는 거죠. 단순히 자유의지는 있다 없다. 이 문법을 넘어서요.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부르는 그 정신적인 현상 자체를 더 깊이 들여다보게 만드는 글이에요. 더 깊이요? 네. 이 관점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현실을 인식하고 또 해석하는지 좀 더 큰 그림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요? 이 글은 우리가 자유의지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해서 내가 행동한다. 네, 그 경험. 바로 그 경험 자체가 사실은 자유의지라는 이름표가 붙은 또 하나의 생각, 즉 관념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자유의지조차도 그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중 하나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게 핵심 주장이에요. 이야,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주 중요한 질문들이 따라오죠. 어떤 질문들일까요? 만약 우리가 선택했다고 느끼는 그 감각이나 생각이 정말 그냥 또 다른 생각에 불과하다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행동에 대해 느끼는 책임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려는 의도, 더 나아가서 나라는 자아 개념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러네요. 책임감, 의도, 다 연결되는 문제네요. 이 생각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지 이건 정말 각자 한 번 더 깊이 탐색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